국경 수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다는 것을. 철조망 저 너머 500m 그곳엔 제 아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멕시코 티후아나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 멕시코로 의류 사업을 하기 위해 저희 가족은 멕시코로 이주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을 전전했겠지만 멕시코에서의 제 유년 시절은 자유 그 자체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장난치던 그 시절. 부모님의 가게는 날로 번창했고 우리 집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우리 남매의 미래를 걱정하셨습니다. 멕시코에서의 자유로운 삶도 좋지만 제대로 된 교육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길 원하셨죠. 애들아, 우리 미국 가자. 1997년 그렇게 우리 가족의 아메리칸 드림이 시작되었습니다. LA 다운타운 산페드로 스트리트. 부모님은 투자비자로 그곳에 대형 의류 도매상을 오픈하셨습니다. 멕시코에서 쌓은 자본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시작은 순조로웠죠. 가게는 첫날부터 북적였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소매상들이 물건을 떼어가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면 30-40명의 손님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바지 한 박스, 티셔츠 한 박스, 재킷 한 박스. 현금이 쌓이고 부모님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누나는 대학에 진학했으며 남동생은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합법적인 비자를 가진 우리는 그야말로 아메리칸 드림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손님들과 스페인어로 대화하고 계산대에서 돈을 세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5년만 더 열심히 하면 영주권 받고 집도 사고 완전히 정착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현실이 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현금 거래만 하던 것이 점차 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멕시코 소매상들은 다음에 줄게요 라며 물건만 가져갔습니다. 장부엔 빨간 숫자가 들어갔고 회수되지 않는 돈이 수천, 수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었습니다. 산페드로 스트리트에는 30년, 40년 장사한 터줏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탄탄한 단골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고 우리 같은 신참에게 좋은 거래처를 넘겨줄 리 없었습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청바지를 $20에 팔면 옆 가게는 $18에 팔았습니다. 우리가 $18에 내리면 그들은 $15로 내렸죠. 마진은 점점 줄어들었고 외상값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은 임대료를 어떻게 내야 하나?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장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생활 5년째 되던 해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투자비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비자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법적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닭 공장에서 일하면 영주권 받을 수 있대. 누군가의 조언에 어머니는 조지아주의 닭 가공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영화의 냉동실에서 하루 12시간 닭을 자르고 포장하는 일. 50대 중반의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잘 있으면 돼. 3년이 흘렀고 어머니는 마침내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21살이 넘었습니다. 가족 초청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누나는 운 좋게도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았지만 저는 그대로 불법 체류자로 남았습니다. 숨죽이며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차만 보면 가슴이 철렁했고 공항은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이디 검사를 요구하는 곳은 피해야 했고 은행 계좌도 제대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2005년 누나의 매형이 운영하는 무역 사무실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첫 출근 날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것이 멈추고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하얀 피부, 동그란 큰 눈, 싱그러운 미소. 그녀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순간이 생생합니다. 그녀가 커피를 마시던 모습, 전화를 받으며 웃던 모습,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처지였습니다. 영주권이 없는 불법 체류자. 어쩌면 그래서 더 깊이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타코를 먹으러 가고 퇴근 후 해변을 산책하고 우리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신분으로 결혼해도 될까? 신분이 뭐가 중요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2년 후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2008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우리 부부가 낳은 아이는 당당한 미국인이 된 것이죠.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에 안겨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불법 체류자로 살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아내는 네일샵에서 일했습니다. 또 우리는 가족여행을 즐겼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가족이 함께였고 비록 불법 체류자였지만 서로 사랑했으니까요.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매일 아침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2017년 1월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민 단속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하겠다. 뉴스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보도들. 처음엔 남의 일 같았습니다.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성실히 일하며 세금도 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하나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2007년의 어느 금요일 밤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맥주 2잔을 마신 후 운전을 했습니다. 집까지 겨우 10분 거리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며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고 기준치를 약간 넘었습니다. 체포되었고 벌금을 내고 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때는 실수였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10년이 지난 2017년 그 기록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데 검은 SUV 2대가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RC, 손들어. 이민세관 단속국 RC 요원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아들은 울면서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아빠! 어디 가? 괜찮아, 아빠 곧 돌아올게. 하지만 저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되었고 3주 후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DUI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 추방 대상 1순위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한국이요? 저는 한국에 아무도 없는데요. 제 가족은 다 여기 있어요. 규정입니다. 2017년 4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완전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한국어는 할 줄 알았지만 한국 사회는 낯설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살았던 저에게 한국은 외국이었습니다. 친척도 친구도 아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가진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은 변호사 비용으로 다 나갔고 손에 쥔 건 $2,000가 전부였습니다.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 옆방 소리도 다 들리고 환기도 안 되는 곳. 하지만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 제대로 된 경력도 없는 저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공사장 일용직, 배달대행, 주유소, 야간 알바.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언제 와? 곧 갈게.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었고 가족은 여전히 LA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단 멕시코로 와. 티후아나로. 멕시코요? 왜요? 거기서 국경 넘을 방법을 찾아보자. 브로커들도 있고 방법이 있을 거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썩어가는 것보다는 멕시코에서라도 가족과 가까이 있고 싶었습니다. 2017년 7월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멕시코 티후아나행이었습니다. 티후아나는 미국 국경과 바로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철조망 너머로 미국 샌디에이고가 보입니다. 너무 가깝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누나가 소개해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3,000면 넘겨줄 수 있어. 밤에 사막 쪽으로 가는 거야. 국경 수비대 교대 시간 노려서. 다른 브로커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트럭에 숨어서 검문소 통과하는 방법도 있어. $5,000. 또 다른 브로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 서류로 입국하는 방법도 있는데 $10,000야. 저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가진 돈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요. 2017년 8월의 어느 밤 저를 포함해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저처럼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저 언덕 넘으면 미국이야. 국경 수비대 순찰이 지나가면 뛰어.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조망을 타고 넘었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50m, 100m, 200m.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앞서가던 커플이 먼저 잡혔습니다. 여자가 비명을 질렀고 남자가 저항했습니다. 런. 브로커가 소리쳤고 우리는 뒤돌아 뛰었습니다. 멕시코 쪽으로 다시 철조망을 넘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는 한 달 후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루트, 다른 브로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머리 위에서 울렸고 우리는 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돈은 바닥났고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티후아나에 정착했습니다. 아니, 정착이라기보다는 갇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창문으로 미국 쪽 불빛이 보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더 괴롭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주 6일. 한 달에 $800를 벌었습니다. 방세 $300, 생활비 $300, 나머지는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주말이면 국경 철조망 앞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아들이 멕시코 쪽으로 와서 만납니다. 철조망 사이로 손을 맞잡고 키스를 하고 아들을 안고 싶지만 안을 수 없어 그저 바라만 봅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도 너무 보고 싶어. 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훌쩍 커버렸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빠 없어도 나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빠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아내는 여전히 네일샵에서 일하며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혼자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한 번의 실수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2025년 현재 저는 여전히 티후아나에 있습니다. 추방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누나와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를 만나고 새로운 브로커를 만나고 청원서를 제출하고 10년 추방 기간이 끝나면 다시 비자 신청할 수 있대. 의회에서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면 기회가 있을 거래. 아들이 성인이 되면 가족 초청을 할 수 있대. 수만을 하면 할 수 있대. 하지만 모두 불확실합니다. 가끔 묻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한국에도 제자리는 없습니다. 미국에도 제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국경 철조망처럼 이쪽도 저쪽도 아닌 곳에 레스토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된 걸까? 아들이 결혼할 때도 난 여기 있을까? 돌이켜보면 저는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갈 때 그때 다른 나라를 선택했다면? 비자가 만료되었을 때 한국으로 돌아갔다면? 술을 마신 그날 밤 택시를 탔더라면? 하나의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묻고 싶습니다. 하나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해야 하나? 10년 전의 음주운전이 영원한 추방 사유가 되어야 하나? 가족과 함께 살 권리도 없는 건가? 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르지도 강도질을 하지도 사기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법으로 체류하며 성실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세금을 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저는 불법 추방 대상 이민법 위반자일 뿐입니다. 티후아나에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방당한 사람들, 국경을 넘으려다 실패한 사람들, 가족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 카페에서 만난 한 남자는 20년을 미국에서 살다가 추방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미국에서 태어난 세 자녀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나를 멕시코에 사는 아빠로만 기억할 거야. 또 다른 여자는 남편과 떨어져 산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매일 울었어. 지금은 익숙해졌어. 슬프게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합니다. 우리만이 이 고통을 이해하니까요. 국경마을 카페에서 작은 레스토랑에서 철조망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치고 눈빛만으로 알아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지난주 아내와 철조망 너머로 만났을 때 아내가 울었습니다. 나 혼자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아들이 사춘기인데 말을 안 들어. 아빠가 필요한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고 네일샵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만들고 아들 숙제를 확인합니다. 혼자서. 주말에도 쉬지 못합니다. 밀린 빨래, 청소, 장보기.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합니다. 엄마, 왜 우리 아빠는 안 와? 아들의 질문에 아내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아들은 이제 저를 가끔 만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철조망 너머로 만나는 사람. 아들은 아빠 없이도 괜찮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슬픕니다. 절박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어. 100% 성공해. 15,000달러만 있으면 돼. 누나가 그 돈을 보내줬습니다. 저는 브로커를 믿었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캐나다를 거쳐서 입국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15,000달러가 날아갔습니다. 누나가 몇 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내가 바보같이. 괜찮아. 우리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또 다른 브로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만들어줄게.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그럼 인도적 입국이 가능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치 망명 신청을 하면 돼. 멕시코에서 박해받는다고 하면 돼.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21살 넘은 자녀도 초청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대. 그런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은 거짓말도 진실처럼 들립니다. 조금의 희망이라도 보이면 매달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국경은 더욱 폐쇄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또 바뀌었고 이민법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티후아나에 있고 가족은 LA에 있습니다. 레스토랑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월급도 1,500달러로 올랐습니다. 방도 조금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이 있고 작은 주방이 있는 방. 친구도 몇 명 생겼습니다. 저처럼 추방당한 사람들, 저처럼 기다리는 사람들. 주말에는 함께 축구를 하고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아? 글쎄, 아마 평생? 웃으며 말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스페인어도 유창해졌습니다. 멕시코 문화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타코 만드는 법도 배우고 마리아치 음악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멕시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철조망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10년 추방 기간이 2027년에 끝납니다. 그때 웨이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극심한 고통 엑스트림 하드십을 증명하면 재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은요? 솔직히 30% 정도?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30%. 높지 않은 확률이지만 0%보다는 낫습니다. 아내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기록, 심리상담기록, 재정증명, 아들의 학교 성적표. 여보가 없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증명해야 해.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2027년.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면 기회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다시 거절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다면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사소한 교통 위반도 하지 마세요. 어떤 범죄 기록도 만들지 마세요. 그것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찾으세요. 불법 체류는 절대 장기적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처럼 추방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기꾼들을 조심하세요. 절박한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당신의 가족이 이런 상황이라면 그들을 지지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녁이 되면 국경 철조망이 보이는 언덕에 올라갑니다. 저 너머의 불빛들을 바라봅니다. 저 어딘가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봅니다. 지난주에 찍은 사진, 작년에 찍은 사진, 8년 전에 함께 찍은 사진. 언제쯤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바람이 붑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칩니다. 내일도 레스토랑에 출근할 것입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주말이 되면 철조망 앞에서 가족을 만날 것입니다. 30분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2027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언젠가는 이 철조망을 넘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언젠가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언젠가는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저는 국경에 갇힌 남자입니다. 하지만 희망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